SDS 클라우드 사업부의 클라우드 기술 담당을 맡고 있는 유혜광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용어, 그다음에 다양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게, 그래, 그럼 클라우드 해야지. 그런데 가지고 계시는 그럴 때 떠오르는 고민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럼 클라우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클라우드를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현실적으로 클라우드를 적용하려고 할 때 생기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건 앞에서 비슷하게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래, 클라우드를 하려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고 해야겠구나, 그런 포인트를 두고서 이제 좀 들어보시면 아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클라우드를 클라우드스럽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런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주로 예측 기반으로 살아왔어요. 뭔가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좀 바꾸면은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를 훈련도 받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막 얘기하고 그랬던, 다른 세션에서 얘기했던 게 AI나 이런 게 다 예측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분석, 예측. 근데 우리가 그게 익숙한 건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어프로치는 딱 요겁니다. 근데 예측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예측해서 항상 맞았던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측이 아니라 계속 바뀌고 변화하고, 그 다음에 뭔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빨리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클라우드 하면은 예측 기반이라기보다는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거구나.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이게 IT 쪽으로 오면은 여기 항상 왜 이제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지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이게 안 나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개발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월말, 연말 또는 이벤트 그러면은 사용자가 늘 건데 거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예측을 해야 돼요. 이게 항상 맞나요? 물론 미리 준비된 이벤트는 맞긴 하죠. 그리고 이벤트를 전체 인프라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전체 인프라가 같은 기술로 같은 환경으로 개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새로 만들려고 해도 개발하는 환경에만 구축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앞에 계신 분들이 클라우드를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클라우드를 쓰는 게 다가 아니고요. 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죠. 여태까지 했던 거를 이 미래 예측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런 거였어요. 변화도 예측을 해야 되고 장애도 이 인프라 쪽에서는 요즘 시도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잘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AI를 적용을 해가지고 장애를 예측하고 싶어 해요. 데이터 분석. 근데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라 어떤 메카니컬한 그런 리소스에 대해서는 메카니컬 리소스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장애를 예측하는 모델이 이미 나와 있고 적용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IT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나오는 데이터도 많고 종류도 많고 또 그 시스템들을 만드는 소위 그 이 생산자들, 벤더들이죠. 그 이 만들어내는 메시지들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그 제대로 다 처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사용자 증가도 예측해야 되는데 이게 예측 기반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면 빨리 반영하자. 문제가 생기면 요구가 있으면 빨리 반영하자. 장애가 생기면 장애를 예측하려고만 하지 말고 장애가 생겼을 때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증가하면 그 리소스를 빨리 확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어프로치예요. 이게 그 레가시 쪽으로 왔을 때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문제죠. 인프라도 그때마다 구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인프라들 자체도 업무마다 그걸 공유하기도 어렵고 뭐 공유할 수 있도록 널널하게 해놓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 회사가 별로 없죠. 그리고 개발 환경도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는 조직마다 서로 다 다르기도 하고 인프라도 어플리케이션마다 확정해놓고 씁니다. 그리고 경영 환경이 요즘 뭐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심해지죠. 그 IT 스pen딩을 점점 더 줄이려고 하니까 더 이 비용 압박도 들어오고. 근데 클라우드로 가자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그 예측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측을 열심히 하려고 해야죠. 예측을 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예측만으로는 안 되니까 거기에 신속하게 변하는 환경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바꿔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마치 인간이 지금 지구의 유구한 역사 속에 이 나약한 인간이 지구상의 최고의 고등동물로 살아남은 것처럼 뛰어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건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 변하는 환경에 제일 잘 적응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어프로치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클라우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변화하는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클라우드를 쓰자는 건데 그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을 클라우드 얘기하면 우리 인프라스트럭처만 생각해요. 여기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 그 직접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여기서 생겨요. 인프라스트럭처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프라스트럭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구조.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거기에 맞게 개발, 적용할 수 있는 도구와 운영 방법.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지 클라우드의 효과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네이티브라고 굳이 붙인 이유가 뭐냐면 뭐 네이티브 스피커 하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건 뭐냐면 클라우드에 맞게 개발 운영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는 뭐 그래 클라우드 이 구조, 이 어플리케이션, 이 기술이면은 클라우드에서 활용하고 클라우드 효과를 최대로 만들 수 있겠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되는지 앞에서 이제 이 얘기들은 키워드들은 다 나왔어요. 그 터미널로지 뭐 그 테크니컬 텀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얘기 나왔어요. 그죠? 컨테이너 얘기 나왔습니다. 앞에. 이거 기억 못 하시면은 여태까지 그 헛들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누구나 다 아시는 거지만 혹시나 싶어서 컨테이너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굳이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컨테이너를 실제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컨테이너는 뭐냐면 이 컨테이너는
정해진 규격이 있어서 이 규격은 뭐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옮기고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물건을 다 때려 넣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배에도 싣고 옮길 수 있죠. 안에 있는 물건 신경 안 씁니다. 컨테이너 단위로만 합니다. 일을 컨테이너를 부두에서는 선적을 하거나 하역을 하거나 뭐가요? 골리앗 크레인이 뭘 옮겨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옮겨요? 아니에요. 컨테이너를 옮겨요. 그래가지고 하역장, 야적장에다 쌓아놓고 그 관리 쓸 수도 있으려니와 또 육지에 육상 운송을 할 때에도 트레일러에 컨테이너 그대로 옮겨놓고 데스티네이션 딜리버리 포인트까지 옮길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컨테이너예요, 그죠? IT도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IT도. 자, 어플리케이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우리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인데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레가시 환경에서는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 OS에 맞춰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돼요. 그죠? 그 시스템 OS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라이브러리 파일들, 뭐 이 컨피그레이션 맞춰준 그런 파라미터 파일들, 설정 파일들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어진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가령 예를 들어 OS가 바뀌면은 어플리케이션도 바뀌어요. 그 맞춰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커널을 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 어플리케이션이 돌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똘똘 여기다 때려 넣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나오는 특징이 자 어떻게 되냐면 커널이 없으니까 커널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커널을 공유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쉽게 그냥 스킵하시더라도 그래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커널만 쓰니까 이건 OS 종류라는 게 뭐냐면 리눅스, 윈도우즈, 유닉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컨테이너 기술은 x86 기반 하드웨어 x86 기반 클라우드 이제 x86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x86 기반의 하드웨어 기술 위에 주로 쓰이는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전제예요. 그래서 리눅스의 어떤 배포판을 쓰든 어떤 버전을 쓰든 상관없이 커널만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그 배포판마다 다른 그런 구성 요소들을 여기다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이 안에 내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런 요소들하고 이 안에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컨테이너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의 장점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커널만 있으면 되고 라이브러리 파일이라든지 그런 설정 파일들을 자기가 들고 다니니까 그거를 이 하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돌던 거를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커널은 다 동일하잖아요. 옮겨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이식성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식성이 좋다는 건 아까 제가 컨테이너 실제 물리적인 컨테이너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우리 그 가상 머신 저쪽에 버추얼 머신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가상화 기술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가상화 기술의 장점이 뭐냐면 자원 효율성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컨테이너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자, 이 VM 버추얼 머신이 있으면은 버추얼 머신 안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게스트 OS가 있었어요. 내가 쓰고자 하는 OS 버전 배포판을 깔아서 썼죠. 뭐 레드햇 리눅스 쓰거나 센토스 쓰거나 유분투를 쓰거나 막 다 뭐 자기 원하는 버전 맞춰가지고 배포판 골라서 썼습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어떤 어프로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OS 그 하드웨어 밑에 있는 하드웨어 x86 하드웨어에다가 OS를 깔아놓고 이 OS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건 뭐냐면 커널만 필요해요. 커널 위에 컨테이너라이즈 시켜주는 엔진만 있으면은 나머지에는 이 위에 있는 컨테이너가 제가 키가 작아서 손이 안 닿으니까 이 컨테이너를 보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있는 게스트 OS가 없어요. 얘는 OS를 뭘 쓰냐면 여기 있는 걸 씁니다. 그냥 내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설정 파일들만 가지고 있고 실제
OS가 해주는 기본 커널은 어떤 걸 쓰냐면 이 밑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이거 공유한 커널을 공유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태까지는 버추얼 머신 뭐예요? 가상의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요 안에 이 하이퍼바이저가 가상 인터페이스를 그 머신 그 리소스 액세스하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기가 기계를 만들어 주는 거인 반면에 얘는 뭘 만들어 주는 거냐면 가상으로 OS가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OS 이외 커널 이외에 여기 들어가는 그런 이 설정 파일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컨테이너처럼 실제 존재하는 컨테이너처럼. 그래서 컨테이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보실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테이너가 좋아요. 좋은 컨테이너를 막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를 생성해가지고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아주 적은 양이면 직접 뭐 이 엔지니어가 접속해가지고 커맨드 때리고 뭐 컨피그레이션 설정 직접 작업 다 해가면서 하죠, 그죠? 근데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대신 뭔가 시스테매틱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자동화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그 컨테이너가 많아지면은 특정한 용도와 그 목적에 따라서 묶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클러스터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클라우드에서의 효과, 그 스케일링, 자원 리소스를 확장하자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스케일러블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거. 그리고 스케일을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할 때 별도의 옆에 시스템을 더해서, 그러니까 추가해가지고 그 시스템의 사이즈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추가해가지고 스케일링하는 거를 스케일 아웃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바깥으로 늘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웃, 스케일 아웃이 있고, 스케일 아웃이라는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그 컨셉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특정 개수의 인스턴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페일오버가 쉽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줄링이나 아니면은 헬스 체크를 해주는 그런 기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OS 생각할 때 하는 그런 메커니즘하고 비슷한 일을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잡인 것처럼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가 이제 인프라 기술이었는데, 인프라를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그 좋은 인프라 기술에 적용해가지고 하면은 그 효과가 좋을 거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우리 일반 기업에서 쓰는 시스템들을 마냥 컨테이너를 적용해가지고 하면 효과가 안 나기 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컨테이너에 적합하게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 적합하게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도 앞에 이미 언급이 됐던 얘기예요. 보통 우리 기업에서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는 왼쪽에 있는 구조입니다. 모노리틱, 단일화되어 있고 리틱, 돌덩어리죠.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 하나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아무리 그 안에 뭐 모듈라이즈 아키텍처,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 뭐 다 해봐야 큰 덩어리 하나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큰 박스 하나가 어플리케이션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스트럭처도 돼 있을 수 있고, 모듈라이즈 시켜가지고 구분도 해놓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메인 바디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큰 덩어리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를 하죠. 그리고 얘를 쓰는 게 이제 그 예전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좀 클라우드 효과를 보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이 얘기도 나왔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모노리틱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 안에 저희가 사실 이게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그 테크니컬리
맞는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개념적으로 그리느라 이렇게 그려놨는데 저기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모듈들을 별도로 떼가지고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프로치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모든 낱개의 기능까지 다 잘라놓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듈러라이즈되어 있는 기능을 서비스화 시켜놓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도 별도로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왼쪽에 있는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인 서비스와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독립된 시스템처럼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서비스화된 시스템들이 전체 모여서 하나의 원했던 그런 전체 그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만드는,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그 세 가지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 중에 개발이 필요해요. 모놀리틱이면은 이거 전체 다 개발하려고 뭐 비용 뭐 장난이 아니죠. 뭐 준비하는 것도 장난 아니고. 근데 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는 놔둬요. 그냥 A, B는 놔두고 C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C만 개발합니다. C만 개발해가지고 개발 파이프라인을 태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C만 바꾼 상태로 다시 적용을 하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개발 규모도 굉장히 축소할 수 있고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저 서비스를 적용할 때도,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 두 개는 그냥 서비스가 그냥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만 내려서 체인지 작업을, 변경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비스 인식시키면은 변경 작업조차도 굉장히 최소화시키고 서비스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활용하기 위한 개발, 그다음 운영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건 너무 뻔한 거여 가지고 레가시예요, 옛날. 자, 그 위에 순서대로 합니다. 워터폴 방식이죠. 근데 개발할 때 개발 시스템 구축하고 개발 환경 셋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모듈들, 시스템 소프트웨어들 다 뭐 설치하고 그래서 개발합니다. 근데 개발하고 나면 뭐 하죠? 테스트하죠. 개발할 때 테스트 시스템을 미리 사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그런 회사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스템을 삽니다. 테스트 시스템을 사요. 테스트 시스템을 사는데 그때는 이미 뭐 시스템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OS 그 버전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들도 미들웨어 이런 뭐 DB 버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패치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 이 적용해야 되는 인터페이스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뭘 하냐면 시스템 테스트 환경 셋업하는데 새로 주문하고 들어오고 셋업하고 심지어 어플리케이션 거의 버전 맞추는 작업을 해요. 한참 걸리죠. 그 테스트에서만 해요. 테스트할 때 심지어는 운영 시스템 가지고 있는 회사도 별로 없죠. 만약 개발할 때 테스트 운영 시스템을 미리 다 사주고 해주는 회사가 있으면은 아마 정신 나가는 회사이거나 아니면은 그 뒤지기는 좀 참아할 수가 없어서 뭐 그런 거예요. 운영도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클라우드는 아까 이제 뭐 데모도 보셨고 막 그래요. 막 오토 프로비저닝 되고 막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 뭐 누르면 프로비저닝이 돼요. 그죠? 오토 프로비저닝입니다. 뭐 필요한 리소스 딱 받고 필요한 환경 설정 파일 만들어 가지고 구워서 내 그 프로비저닝 하는 환경에 넣어 놓고 저장해 놓고 적용하면은 원하는 환경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하면 뭐라 그랬죠? 컨테이너는 내 설정 파일을 다 들고 다녀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밑에 프로비저닝 되는 OS의 배포판의 종류와 그 이 버전에 상관없이 프로비저닝이 쉽게 되죠. 금방금방 돼요. 뭐 한 15분, 20분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환경 위에서 개발하고 개발 끝나고 나면 또 리소스 땡겨가지고 테스트하고 테스트 끝나면 또 리소스 땡겨가지고 운영에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적용하는 것까지 만들어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관련된 소프트웨어 모듈을 쭉 엮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DevOps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심지어는 배포까지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위에서 그려놓은 CI,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만 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냥 제가 대강 얘기하고 끝내려고 해요. 앞에서 워낙 터치가 많이 돼가지고 자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져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예요. 세 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세 개만으로 구성된 서비스는 별로 없겠죠.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라고. 자, 그 서비스 중에 A에 해당되는 변경 요구가 생겼어요. 고객이 컴플레인해서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리퀘어먼트가 있어서 아니면은 뭔가 버그가 있어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 B하고 C를 놔두고 A만 바꿉니다. 어떻게? 개발하는 거를 형상 이 네 가지가 아주 티피컬한 CI/CD 파이프라인에 물론 저거보다 이제 더 이 여러 가지 구성 소프트웨어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전형적인 구성 요소들만 얘기하면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클라우드 위에서 개발 테스트 운영을 진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A를 X로 개발해 가지고 운영 단계까지 적용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빨리 배포할 수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고 변경 영향도도 사용자한테 유저한테 미치는 영향도도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빠른 적용이 가능하니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애자일해지는 거죠. 애자일. 개발 방법론 애자일만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애질리티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기술적으로는 뭐 아침에 하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별 내용 아니긴 하지만 좀 생각을 정리하고 이해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적용한 사례인데 이건 그냥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에 있는 플립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조나라는 회사고요. 저희가 우리 SDS 내부에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하면서 웹에 프로젝트를 했던 사례예요. 조나라는 회사는 플립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인데 운송 트럭, 대중교통, 스쿨버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심지어는 육상 운송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돼요. 트러킹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운송 트럭, 심지어는 대중교통, 스쿨버스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차량에 관련된 상태, 효과, 운전 효율을 높여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텔레메틱스 장비, GPS 추적기 이런 걸 집어넣고 조나가 가지고 있는 내부 시스템에 조나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자기 시스템이 있겠죠. 커넥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요. 데이터를 모으면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연료율 측정하고 차량 추적하고 트래픽 컨트롤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고 여기서 모아진 데이터로 이 운송 효율을 높이면은 운송회사는 어떻게 돼요? 비용을 줄이겠죠. 훨씬 더 비즈니스 효과적으로 하겠죠.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런 옛날부터 있던 회사예요. 이런 일들을 이 조나라는 회사처럼 플립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들이 더 있고 운송회사는 당연히 더 많고요. 그래서 이런 레가시 비즈니스인 거죠. 이런 레가시 비즈니스다 보니까 레가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래서 페인 포인트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아까 얘기한 모놀리틱 스타일이고,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뭐 부담이 큰 거죠. 그리고 장애도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고 싶어도 그게 우선순위가 먼저 잡히지 않고 프라이어티가 높지를 않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변경 대응이 안 되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좀 모아가지고 개발을 하려도 이 규모가 좀 생기니까 개발 시스템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아주 티피컬한 어프로치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의 활용 기술을 컨테이너라이즈 시키고, 또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위해서 쿠버네티스 적용하고, 데브옵스도 CI/CD 빠른 배포, 자동화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을 13개 업무 단위로 나누고 개발 배포 환경을 적용을 하고, 데브옵스 체계를 적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을 버추얼 머신이나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는 베어메탈을 이용하던 거를, 그게 한 300개 정도 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걸 컨테이너라이즈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나온 결과가 뭐 다른 메저먼트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건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행한 그 고객 회사인 조나라는 그 회사가 평가한 것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야지 객관적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 배포 소요 시간이 그 기능 단위적 기능 21주 걸리던 게 3.3주로 줄었고, 시스템도 1밀리언 이상 줄일 수 있어가지고 개발 생산성만 84% 향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가 저희가 초기 단계 한 거여서 이 메저먼트가 그렇게 효과에 대한 분석이 그렇게 잘 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냥 조나도 초창기에 한 거고 그래가지고, 초창기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어프로치를 할 때의 초창기죠. 그래서 아주 러프한 그런 메저먼트를 가지고 효과를 분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쓰는 인트라넷 시스템인데 삼성의 낙스 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삼성 관계사가 공통적으로 쓰는 거고요. 메일, 결제, 일정, 연락처, 게시판, 기타 등등 여러 개 모든 임직원이면 쓰는 공통의 그런 시스템이에요. 뭐 60여 개의 관계사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44만 명이 전 세계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쓰고 있고, 그 메일은 월 7.7억 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제, 우리 업무를 하려면 이제 결제를, 한국은 결제라는 게 있으니까요. 결제 한 500만 개 정도 생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서 보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그 비즈니스 리퀘어먼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적용해서 반영을 주기를 굉장히 단축시켜 작게 만드니까, 필요한 거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작아지니까 작게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적용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주 간격으로 새로운 그 반영을 하던 거를 2주 간격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도 적게 걸리고, 데브옵스 적용해가지고 유지보수 시간도 줄이고, 테스트도 자동화시킬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S 시스템인데, 제조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경영, 고객, 사업장 포탈 등 뭐 관련해가지고 한 300개 시스템 정도 있는 회사예요. 여기도 뭐 이런 보시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비슷한 어프로치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적용 분야가 달라요. 적용 분야가 달라서 뭐 비슷한 어프로치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거버넌스, 이런 기술과 체계를 가지고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고, 이건 MES 시스템이고요. MES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한 수십 개 사업장에 적용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모놀리틱한 구조고, 그래서 리퀘어먼트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로컬 시스템 개발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표준화돼 있지 않고 그랬는데, 뭔가
생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간단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라이즈 하는 거 알겠고,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그게 다야? 저 기술을 적용하는 게 어렵죠.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기술들을 모아서 적용하기 좋은 구도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SDS 파스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파스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컨테이너 기술이고요.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고요.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리파지토리 기술이고, 이걸 엔진 삼아서 그 위에 데브옵스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 플랫폼,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들웨어들을 다 적용하고 그걸 그 서비스 셋으로 만들어가지고 플랫폼화 시켜놓은 게 저희 SDS가 만들어놓은 파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나 아니면은 그 적용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도 이 파스 기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파스 기반으로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 내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이 CNC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서브 파운데이션이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에요. 거기에 저희 멤버십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격 운영을 합니다. 자격제도 운영. 그래서 저희가 이 쿠버네티즈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다라고 하는 걸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 서티피케이션이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SDS 파스가 쿠버네티즈 기술을 적용해서 올바로 쓰일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확인이 돼 있습니다. CNCF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기술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저희가 이제 미국, 한국, 이스라엘, 영국에 있는 스타트업 컴퍼니와 저희 연계된 연구소가 같이 합작해가지고 만들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서버리스 기능, 아마존 람다 같은 거죠. 그다음에 AI, IoT, 블록체인이 SDS 파스 위에서 추가 기능으로 제공이 돼가지고 앞에 오전하고 아까 이전 시간까지 얘기했던 그런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인프라 기술,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CI/CD,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이걸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실 때 저희 SDS 생각하시고 SDS 파스를 생각하시고 의논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고 그 일이 보다 수월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